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0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먼저 볼게요. 1번은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1번에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에 대해 보고하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2번은 아니고 3번은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 유출에 대한 정보 제공은 현금 흐름표이죠. 4번 기업의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는 자본 변동표이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죠.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도 유동부채,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고 임대보증금이 비유동부채에 해당하죠. 계정 과목이 헷갈리시다면 프로그램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해 주시는 거 참고해 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3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죠. 내부 창출은 안 되고 외부 구입 항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은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4번은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시용 판매는 상품 인도 사용해보세요 라고 상품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으로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수강료도 강의 시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5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매출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의 실제 취득 원가를 기록하여 매출 원가로 대응시킴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원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실제로 취득한 원가를 기록한다는 건데 실제로 취득했을 때 하나하나당 가격의 태그를 달아놓고 판매됐을 때 그 하나하나당 가격의 태그를 보고 실제 취득한 원가를 확인해서 매출 원가로 대응시키는 방법은 개별법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손익계산서 구조상 영업이익보다 더 위쪽에 있는 항목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를 적어보면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빼기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 위 항목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전기분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의 발생이죠.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재해 손실도 영업 외 비용이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전기분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이죠. 3번도 해당하지 않고 일용직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 일용직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은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에 해당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의 거래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했을 경우 단기 순이익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려면 수익이 증가하면 되고 감소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매도가능증권의 당부금액이 500이고 결산일 공정가치가 450인데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을 감소시키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인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영향이 없죠.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은 장부금액이 300인데 결산일 공정가치가 330으로 30만 원이 증가했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30만 원 증가 이렇게 수익으로 체크해 주시고 투자부동산을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은 900만 원인데 처분 금액이 880이죠. 그러면 2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났겠네요. 그럼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니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비용 발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의 증가액은 수익이 플러스 30, 비용이 마이너스 20으로 10만 원 증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배웠었죠. 그때 계산하는 문제를 푸는 공식이 1월 1일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기의 손익계산서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들을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기초금액은 여기에 대입해 주셔야 되겠죠. 기초의 자산의 90만 원
부채는 50만 원. 그러면 차변대변 합계 같아야 하니 밑에 자본은 4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75만 원. 그 다음 수익은 110만 원. 그리고 비용은 90만 원. 그러면 당기순 이익이 20만 원이 되겠죠. 기본적인 틀은 기초 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였었는데 여기에서 자본 거래인 당기 추가 출자액은 더하고 이익 배당액은 자본이 감소하는 금액이니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죠. 즉 기말 자본은 4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40만 원 플러스 20만 원 단기 중 추가 출자액 10만 원 더하고 5만 원 빼주면 65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은 65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9번부터는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재무회계이죠. 원가회계는 내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가 변동비와 고정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그래프 모양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변동비,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고정되어 있죠. 반대로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을 찾아보면 1번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도 증가한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가 있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차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부문 간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배분 방법보다 정확성이 높고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죠. 동그라미.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배부 순서를 어떻게 하더라도 보조 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의 직접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보조 부문 원가 배분액의 계산은 쉽지만 부문 간의 상호 수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면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서에 의한 계산을 하죠. 동그라미.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형 소량 생산 방식이 맞죠.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 대량 생산 올바른 표현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이 종합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사업의 종류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정정 사유가 맞죠. 하지만 증여로 인해서 명의가 변경되는 건 폐업 사유이고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은 정정 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4번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 맞고 영세율은 수출 사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죠. 영세율을 적용해 주니까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있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는 건 면세제도에 해당하죠. 답은 3번이네요. 15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 우리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자,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종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고 도매업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0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오영상사 8110으로 들어가 주세요.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들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탭의 거래처 등록. 1번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니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탭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빈칸 클릭하고 주어진 자료들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코드번호 99850 그리고 하나카드 매입 2번 눌러주시고 카드번호 매입칸에 5531-8440-062-2804 엔터 그리고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 3번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ESC 누르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찾아야 하니 가운데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고 여비교통비 그리고 800번대가 나올 때까지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800번대 812번 여비교통비가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현금 적요 칸 빈칸 클릭하시고 숫자 6번 야근시 퇴근 택시비 지급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체 적용한 빈칸 클릭하고 숫자 3번 엔터 야근시 퇴근 택시비 정산 인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생해서 오류와 연관된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을 하는 문제이죠. 그러면 수정할 때는 우리가 순서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재원 손이제 순서 기억해 주시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생산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명절 선물 세트 100만 원이 회계 담당자 직원의 실수로 본사 사무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장 생산직 사원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하면 복리후생비 중에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사용해야 하고 본사 사무직 직원들에게 지급했을 때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500번대로 써야 하는 걸 800번대로 잘못 썼다고 하니 500번대 복리후생비는 증가시켜주고 800번대 복리후생비는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100만 원만큼. 그러면 500번대 복리후생비는 원가명세서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하고 800번대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에 가서 수정을 해야 하니 우리는 순서대로 원가명세서에 가서 500번대를 추가로 입력하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마이너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분 원가명세서로 가서 여기서 복리후생비 금액이 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빠져있는 금액이니 100만 원을 증가시켜서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 금액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변경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먼저 제품 매출 원가 계정 과목을 클릭하고 여기 안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을 변경된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 9,520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 여기에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이 3,000이 아니라 100만 원이 빠져야 하니 클릭하고 금액은 2,9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원가명세서에서 플러스 100만 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서 그 이후의 보고서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자료들을 입력하는 문제이죠. 들어가 볼게요. 날짜 먼저 변경 눌러서 바꿔주시고 7월 4일 보겠습니다. 7 엔터 4 엔터 문제에서 나노컴퓨터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500만 원과 나노컴퓨터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외상매출금 30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나노컴퓨터의 외상매입금도 감소, 외상매출금도 감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 먼저 감소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300만 원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했다고 하니 둘 다 감소를 시켜주시고 부족한 금액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니 부족한 여기 200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 시 당좌예금 감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나노컴퓨터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나노컴퓨터 금액은 300만 원 나머지 대변은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 ESC 누르고 9월 15일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매매 증권에 대하여 한 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배당이 들어왔을 때는 배당금 수익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 그리고 금액이 한 주당 1,000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1,000주니까 100만 원이 들어왔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식 배당도 20주를 수령하였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하지만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5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0월 5일 제품을 판매하고 영춘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주거래은행인 토스뱅크에 할인하고 할인료 55,000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할인은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어음의 만기가 다 안 됐는데 은행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꾼 거죠. 받을 어음을 감소시키고 받은 돈 보통예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대변에 받을 어음 영춘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기간이 다 안 돼서 돈으로 바꾼 즉 할인했을 때 발생한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하고 추심 만기가 다 돼서 돈을 바꾼 추심했을 때는 추심료 등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 할인료 금액 55,000원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주식회사 영춘 금액은 500 차변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먼저 입력할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55,000원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0월 30일 날짜 변경하고 영업부에서 대한상공회에서 회비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납부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대한상공회에서 회비는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리고 영업부인이 판관비로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세금과 공과 800번대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2일 날짜 변경하고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였던 사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부채증가 사채 그리고 사채를 상환하면 차변에 사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채라고 적는 계정 과목의 금액은 항상 액면 금액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액면 금액 1,000만 원 그리고 이 1,000만 원짜리 사채를 상환하면서 980만 원을 지급한 거죠. 그러면 980만 원 감소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9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사채를 상환하면서 1,000만 원짜리 갚으면서 980 줬으니 20만 원을 이득을 받죠. 사채를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사채 상환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해 보면 대변에 사채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은 9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사채 상환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21일 날짜 변경하고 문제에서 보통예금 계좌를 확인한 결과 결산이자 50만 원에서 원천징수액 77,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원천징수를 당했을 때 공제를 당했을 때는 헌납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원천징수 할 때는 예수금, 원천징수를 당할 때는 선납세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자를 받았으니 대변에 이자 수익, 수익 발생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원천징수 세액은 선납세금이라고 쓰고 77,0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보통예금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50만 원, 차변에는 선납세금 77,0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내용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7월 11일 제품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 판매 코드의 세금 계산서 10일 과세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이죠. 거래처 코드는 성심상사 거래처 코드는 성심상사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현금과 외상미수금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밑으로 내려서 3번 차변 누르고 현금 입력은 1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8월 25일이죠. ESC 누르고 8 엔터 25 문제를 보면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가를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총 매매 대금은 3억 7천만 원인데 토지가 1억 5천이고 건물이 2억 2천이라고 하네요.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죠. 그리고 매매 대금 중 계약금 3,700만 원은 계약일인 7월 25일에 미리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8월 25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잔금 지급일에 수취를 하였다. 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은 이 코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즉 샀으니 매입 코드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니 50일 과세 매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공급과액과 부가가치세가 적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적어주셔야 되겠죠. 즉 공급가액은 2억, 부가세는 2천만 원. 여기다가 2억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대관령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건물과 토지를 구입했으니 먼저 건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건물 금액은 2억이 맞죠. 그 다음에 차변에 토지 입력해 주시고 토지는 지금 1억 5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기존에 계약금 3,7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차변에 선급금 그리고 대변에 현금 등 이렇게 써놨겠죠. 그러면 지금은 차변에 써놓은 이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지워줘야 하니 선급금 그리고 금액은 3,7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하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9월 15일 날짜 바꿔볼게요. 문제에서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샀으면 매입 코드, 현금 영수증이면 현과 또는 현면인데 일반적인 소모품을 구매했을 때는 과세이기 때문에 60일 현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급가액란에 부가세가 포함된 38만 5천 원 입력하면 나눠지는 코드이죠. 거래처는 골드팜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를 소모품 비용으로 하라고 했으니 비용으로 해주시고 총무부 사용이니 800번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9월 30일 날짜 변경할게요. 유형은 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구입하면 매입 코드, 세금 계산서면 50일 과세인데 우리가 차를 구입했거나 차에 관련된 비용이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차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배기량을 보면 배기량이 1000cc 초과일 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데 998cc로 이건 공제가 가능한 대상이겠죠. 그래서 50일 과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그리고 코드는 경화자동차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 3번 일단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의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 외상이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7일 날짜 변경할게요. 10월 17일 여기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인천세관에게 받았죠. 그러면 매입했으니 매입카드 수입이면 수입세금 계산서면 55 수입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8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으니 800 그리고 코드는 미국 회사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대상인 인천세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인천세관 전자의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수입 코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진행하도록 분계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부가세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날짜 변경하고 문제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 개인 소비자라서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판매에 무증빙이면 14 건별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99,000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나눠지고 여기에서 개인 소비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으니 거래처는 생략하고 현금을 받았으니 1번 현금 이렇게 분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는 문제이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분계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날짜 8월 31일 치고 내용을 볼게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36만
2,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회계 처리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이자 비용 50만 원에서 원천 징수 세액 13만 7,500원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다. 문제를 해석해 보면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실제로 돈으로 36만 2,500원을 줬는데 그래서 36만 2,500원만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쓴 상황인 거죠. 지금 회계 처리 입력된 사항이.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인에게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서 나중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이자 비용은 5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3만 7,500원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36만 2,500원을 준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이자를 지급했으니 자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50만 원이면 5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야 되는데 그 공제한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하죠. 예수금 13만 7,500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로 줬으니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의 금액을 수정해보면 이자 비용을 먼저 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1월 30일 문제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날짜를 치고 찾아볼게요. 11월 30일. 자, 이렇게 50일 과세에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면 제품 생산 공장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수리하고 영포상에 지급한 77만 원은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하는 자산의 플러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여기에서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계를 클릭해보면 차변의 건물이라고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클릭하시고 F2번 누른 다음 수선비인데 문제에서 제품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 수선비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수동과 자동 먼저 나눠볼게요. 자동은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이 5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죠. 구분해보면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이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 12월 30일을 입력하고 분개해 보겠습니다. 2월 11일에 소모품 300만 원을 모두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건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31일에 현재 창고에 남은 소모품은 5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부서별 소모품 사용 비율은 영업부 25%, 생산부 75%이며 사용 비율에 따라 배부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2월 11일에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차변의 소모품 300 그리고 대변의 현금 등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소모품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50 빼면 250만 원이죠. 이 250만 원을 전부 다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소모품 B 답변에 써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을 감소를 시켜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소모품 B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제조원가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25% 그리고 제조원가는 7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250만 원 곱하기 25% 그리고 제조원가는 250만 원 곱하기 7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250만 원 곱하기 0.25 그러면 6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놓고 62만 5천 원 분계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대변의 소모품 금액은 250만 원. 자변의 소모품 B, 자변의 소모품 B는 800번대에 금액은 62만 5천 원. 나머지 자변의 소모품 B 5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기중에 현금 시제 잔액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23만 5천 원 중 15만 원은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에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비용으로 대체하였다. 여기에서 현금 과부족 계정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헷갈리시다면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날짜를 12월 31일 이렇게 치고 나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보면 차변에 금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없애줘야 하니 대변의 현금 과부족 23만 5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차변에는 15만 원은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 유류대금이니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 15만 원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비용자리니 잡손실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해보면 대변의 현금 과부족 금액은 23만 5천 원,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 800번대에 금액은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잡손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기말재고액에 대한 자동 결산 항목이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 이렇게 치신 다음 기말 원재료는 여기,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여기, 그리고 기말 제품은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력하는 금액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액 금액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료를 줬을 때는 실제로 있는 수량 9,500개에 단가 1,000원을 곱해야 실제로 남아있는 실제 재고 수량이겠죠.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보면 95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에 지금 500개의 차이가 있죠.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게요. 이렇게 개수가 부족한 걸 감모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모손실의 종류에는 정상감모 그리고 비정상감모가 있죠. 정상감모는 회계처리 시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고 비정상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즉 매출 원가로 처리가 돼도 무방하기 때문에 실제 수량인 9,500개에 대한 금액, 즉 950만 원만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95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비정상 감모라고 하면 비정상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 즉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대변에는 해당하는 재고자산, 제품 등 적요 8번 타계정 대체까지 일반 전표에 입력을 수동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95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품 칸으로 가서 기말 제공품에는 850만 원, 기말 제품은 1,34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 3번 문제까지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죠. 6번입니다. 장부조회 문제 볼게요. X1년 5월 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익은 얼마인가? 자, 해당하는 날짜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자산부채 금액을 보려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시면 쉽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5 엔터. 자, 그러면 단기니까 왼쪽 금액 봐주시면 되고, 왼쪽에 외상 매출금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죠. 1억 77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 금액은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네요. 빼기 6,723만 5천 원. 계산해 보면 107700000 빼기 672350000 답은 4,04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번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모두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찾는 방법은 메인 매출장에서 찾아주셔도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찾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4월 엔터, 6월 엔터. 자, 이렇게 치고 나서 매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영세율이기 때문에 영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매출액이니 이 두 금액을 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금액을 합하면 1,84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6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판매비와 관리비 종류를 쭉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장부는 일개표, 월개표이죠. 그래서 회계관리의 일개표, 월개표로 들어가서 날짜 6월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말일 입력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그냥 발생액이라고 했으니 차변의 합계란을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 10,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 그리고 금액은 10,0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장부조회 문제를 찾았다면 우리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답안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답안 처리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실게요. 110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